네, 오늘은 식품의 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작성한 프린터인데요. 전라남도 제가 이제 그 센터에서 근무했었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여러 가지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많이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옛날 슬라이드 다시 활용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식품 포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식품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포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포장은 식품을 장기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식품을 어디에서부터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 중요한 그러한 그런 도구이죠. 그래서 포장은 필요악이나 또 불필요한 원가 부담을 또 주는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자를 사 먹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포장들의 그 과대 포장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이러한 것 때문에 원가가 많이 상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너무나 불필요한 그런 장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자원 낭비나 쓰레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포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장은 국제포장협회에서 정의를 하기로 파우치, 백, 박스, 컵, 트레이, 캔, 튜브, 병이나 기타 용기에 다음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담는 기능을 말한다. 그럼 다음은 무엇이냐? 네,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의 기능성. 이렇게 세 가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는 용기나 도구를 포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한국공업규격 KS A1006에서는 포장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물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즉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마트라든지 마켓에 진열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또 사서 운반을 하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저장을 하거나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런 모두 일련의 행동을 갖다 모두 다 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을 시공한 기술 및 시행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한다? 포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낱포장, 그 낱개로 하나하나씩 포장하는 것은 낱포장, 그 다음에 속포장, 겉포장 이렇게 세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를 합니다. 영국의 포장협회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수송, 유통, 저장, 판매, 최종 소비를 위해서 상품을 준비시키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갖다 강조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도달시키는 수단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대의 판매와 이익을 주면서 유통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경제적인 기능을 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어떤 그런 포장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전반적인 역량과 효과를 모두 다 고려해서 포장을 의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어떤 물품을 운송이라든지 유통하는 과정을 갖다가 안전하게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또 하나 기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포장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장을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자, 1차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담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1차 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떠한 물건이 있었을 때 그 물건을 1차적으로 포장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과자나 아니면 뭐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포장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1차적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차단성을 부여해야 한다. 차단성. 무엇에 대한 누구를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바깥에서 습도, 네, 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습도를 차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과일 같은 거 포장하는 것은 무엇을 또 차단을 해야 돼요? 습도도 차단을 해야 되지만 바깥에서 공기도 차단을 해야 돼요. 산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호흡을 계속하게 되니까 시들어버리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라면이라든지 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요? 네, 벌레가 들어올 수 있어요. 벌레 같은 것을 막는 것도 차단성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단성을 부여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캔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파우치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1차 포장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포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1차 포장이 모여서 1차 포장을 포장하는 것을 갖다 2차 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판지 상자와 같이 많은 1차 포장들을 담는 것을 말한다. 네, 이와 같은 것이겠죠. 그럼 3차 포장은 간단하겠죠. 그럼 2차 포장을 담는 것을 3차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3차 포장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팔레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굉장히 그 격정스럽게 발음을 하죠. 팔레트가 아니라 팔레트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들은 그 골판지와 같은 이제 그러한 상자들 갖다 이제 다 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랩을 씌운 다음에 다시 끈으로 이렇게 묶죠. 네, 이런 것이 3차 포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4차 포장은 어떻겠습니까? 네, 예상한 대로, 네, 그렇죠. 컨테이너 같은 것이 이제 4차 포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의 분류 1차부터 4차 포장까지의 그 개념은 어떤 쪽에서 주로 많이 하는 개념이냐면 유통 쪽에서 많이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분류가 있는데 포장의 또 다른 분류는 캔 포장, 병 포장,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이와 같이 해서 재료, 재질,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식품 포장, 고체 식품 포장 이와 같이 해서 그 안에는 속에 있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 포장, 가스 치환 포장, 수축 포장, 스트레치 포장 이와 같이 포장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 식품 포장, 냉동 식품 포장, 레토르트 식품 포장 이와 같이 저장 온도나 혹은 보관 온도가 더 중요할 때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포장을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유연 포장. 유연 포장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유연하다 그러면 네, 이와 같이 그 과자라든지 이제 그렇게 잘 구부러질 수 있고 접힐 수 있고 이러한 포장을 갖다 유연 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딱한 플라스틱 포장 이런 것은 강성 포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수 포장, 습기를 막는다. 습기를 막는 포장, 그 다음에 가스를 막는다. 그럼 가스 차단 포장 이와 같이 해서 그 포장의 기능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식품 포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식품 포장은 그렇게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달성했던 그런 획득한 문명은 아니에요. 따져 올라간다면 1804년에 니콜라스 아페르트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게 실제 그 당시에 병포장인데요. 병절인 포장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것을 생산했냐면, 인류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커다란 목적을 갖고서 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고 맨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자니 프랑스 군인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은 어떤 향수병에 젖으면서 마음도 나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음식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노라. 그래서 아페르트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병조림, 통조림을 개발을 했죠. 여기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해서 한번 살균을 한 다음에 위에다 마개를 씌우고 밀랍으로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를 돋을 수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1810년에 피터 듀란드라는 사람이 금속의 통조림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그런 금속 통조림 시장이 형성된 것은 좀 더 훨씬 지나서고요. 미국에서 통조림이 제조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리병 용기가 식품 포장용으로 드디어 1830년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지나다가 거의 100년이 지났네요. 1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플라스틱 포장이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포장뿐만 아니라 1930년 우유의 용기에 종이 카툰을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1940년에 플라스틱 병 포장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0년대에는 레토르트 파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레토르트 파우치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비닐로 돼갖고 나오는 거 있죠. 인삼 액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레토르트 파우치예요. 특히 이제 삼계탕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다 데펴져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온도 121.1도씨에서 살균 공정을 거치는 건데, 이러한 것들 갖다가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합니다. 1950년대 우유 포장에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드디어 여러분이 요새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우유의 종이로 된 거 있죠. 그것이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포장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은 언제 만들었냐면 196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속공업, 플라스틱 포장, 유리공업, 제지공업 여러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서 융합에 따라서 틴 프리 스틸이라든지 살균용 플라스틱 캔, 폴리에스테르병, 종이 포장, 전자레인지용 식품 포장, 굉장히 많은 포장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포장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장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피지컬 프로텍션. 피지컬 프로텍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베리어 프로텍션. 베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베리어. 이건 차단이라는 뜻이에요. 차단의 기능. 아까 무엇을 차단한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세 번째, contaminant or agglomeration. 자, 이것은 어디서 오염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변질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변질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막는 것을 기능입니다. 이것은 용기의 저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nformation transla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뭘까요?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포장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죠?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다, 몇 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첨가물은 뭐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영양, 킬로칼로리는 몇 킬로칼로리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입니다.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 다음에 예쁘게 색칠을 한다든가, 광고 문구를 예쁜 글자로 집어넣는다든가, 다 이거 어디에 하죠? 포장해야죠.
네, 포장 바깥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마케팅에도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큐리티. 시큐리티가 뭐예요? 보안이죠, 보안. 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 뜻이 뭐예요? 편리성. 네, 뜯게 편리해줘요. 애들이 뜯으려고 하는데 애들 힘으로는 절대로 용기가 뜯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애들 간식 못 먹잖아요. 그렇죠?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포션, 분배 기능. 네. 자, 그러면 이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물리적 보호 기능인 피지컬 프로텍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피지컬 프로텍션은 내용물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눌려지거나 아니면 잘라지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것이 피지컬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포장의 그 보호 기능을 고려한 데 있어서 식품의 어떠한 품질 특성이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 포장의 품질은 식자재의 상태, 원래의 상태, 그리고 원래의 조립 방법.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포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이 포장에 대해서 식품만 생각하지 말고 가령 이제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조립 방법이라든지 가공 공정의 원래의 강도 그리고 저장 상태 이런 것에 의해서 품질이 결정되는 거죠. 자,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 뜯었는데 개봉을 해봤는데 이것이 부서져 있다든가 아니면 망가져 있다든가 그러면은 품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회사의 그런 이미지하고 직접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저 물건을 산다 앞으로는 안 사겠다 아니면 클레임을 건다든가 이런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품질을 그대로 보호하는 기능이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은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주로 이제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 많겠죠. 식품은 오랫동안 저장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수분이 더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부서진다든가 그럴 수가 있겠죠. 물론 외적으로 와인이나 쇠고기 숙성 같은 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저장할수록 더 품질이 고급화되어지지만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치고요. 식품 품질의 저하 속도와 정도는 식품에 저장되어 있는 주변과 같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품질은 환경으로 노출되었으면 이렇게 품질이 뚝 떨어지는데 환경에서 양호한 보호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계속 그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공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포장되어져서 이쪽은 저장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베리어 프로텍션 색깔 좀 바꿔야겠어요. 빨간 색깔이니까 좀 그러네요. 자,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베리어 프로텍션. 아까 베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벽. 그러니까 결국 차단이라는 뜻이죠. 베리어 프로텍션은 차단의 기능입니다. 자, 이게 바깥에 보면 반짝반짝 되어 있죠? 이거 뭐죠?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포장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볼 수 있어요? 네, 포테이토 칩. 포테이토 칩은 왜 알루미늄, 포테이토 칩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안쪽에 이렇게 은박지로 되어 있죠? 은박지. 요 안쪽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그 과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안쪽에 내부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엇을 차단하기 위해서? 빛. 빛을 왜 차단을 하죠? 네, 그렇죠.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산화하면은 산소인데 왜 빛이죠? 산화는 빛을 받게 되면 감광체에 의한 산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 그 빛은 산소와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산화를 더 촉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알루미늄 호일로 되어 있는 것은 빛 차단뿐만 아니라 산소나 습도도 아주 탁월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리어 프로텍션입니다. 차단의 기능입니다. 외부의 그 수증기의 양이 내부의 수증기 양보다 작을 때 보통 어떻게 돼요? 물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빵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식빵이 이렇게 있으면 식빵이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수분이 그냥 빠져나가니까 이것을 갖다가 포장을 잘 해야지만 외부로 나가지가 않겠죠. 네. 자, 그 반대 상황대로 외부의 수증기 양이 내부의 수증기 양보다 많을 때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빵이 어떻게 되겠어? 축축해지겠죠. 축축해지면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 수도 있고 곰팡이도 쓸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배리어 기능은 이와 같이 포장재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면서 뭐 빛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아니면 습도와 그리고 더 저번 때 또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얘기했죠. 벌레 같은 해충, 뭐 더하기, 뭐 쥐, 뭐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1차적으로 장벽으로 막아주는 기능을 해준다. 자, 이것이 바로 배리어의 기능이다. 자, 인포메이션 트랜스미션, 네, 정보 전달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외국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트리션 팩트 그래서 내부에 영양 성분들이 뭐뭐뭐뭐가 들어있다. 토탈 팻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 팻 중에서 세츄레이트 팻, 즉 포화 지방산은 얼마 들어가 있다. 트랜스 지방은 얼마 들어가 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 들어가 있다. 소듐 뭐예요? 네, 나트륨. 포타시움, 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토탈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는 얼마나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설탕은 얼마나 들어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비타민 A, C, 이와 같은 얼마나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은 외국의 그 표기사항 같은 것이고, 우리나라 표기사항 같은 경우에 영양성분, 1회 제공량은 한 개당 60g으로 치고, 총 5회 제공량을 300g으로 친다. 그래서 1회 제공량당의 그 열량은 240kcal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수화물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얼마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포장지에서 보게 되면은 정백당, 쇼트닝이 얼마 들어가 있다. 쭉 보시게 되면 뭐 보존료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써 있죠. 그 다음에 식빵 같은 경우 밀은 미국산이요, 캐나다산, 뭐 마요네즈는 수입산, 게맛살은 수입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료의 구입처까지도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자, 마케팅입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쁘죠. 내부에 아무리 좋은 그런 식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 먹게 만드는 것이죠. 사 먹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얼마나 예쁜 색감을 주고 예쁜 디자인을 주느냐. 자, 이것은 결국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와 직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하고도 굉장히 마케팅에 있어서도 기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온 음료인데요. 막 뛰면서 마시라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여기에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예, 이러한 디자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색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겉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획기적이고 또 그 소비자가 대상이 20대나 30대, 40대, 50대 노인들의 취향을 잘 읽고 간파를 해야 됩니다. 자, security입니다. 안전의 부분인데 왜 갑자기 안전이 나왔을까요? 자, 이거 볼까요? 여기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종이가 붙어 있죠. 만일 누군가가 이 뚜껑을 개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이가 잘라지겠죠. 잘라져 있는 종이라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누군가 이거 개봉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렇게 좀 비싼 것들은 이와 같이 바깥에 이렇게 종이끈을 갖다 해서 이 식품이 누군가도 아무도 개봉을 하지 않았고 이물질을 타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깥에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어, 접착되어져 있는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필름으로 갖다 묶어 있는 것도 역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갖다가 한번 눌렀다가 비틀어야지만 뚜껑이 열리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일 애들이 이러한 어른들이 먹는 약 갖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은 함부로 못 열게 뚜껑에 힘을 가해야지만 열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어떤 음식물에 누군가 독극물을 타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극물을 타게 되면 얘들이 그 뚜껑이 뭐 이제 뭐 뚜껑에 표시를 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포장을 갖다가 어떤 포장이라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조를 방지하는 그러한 포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음 컨비니언스입니다. 편리성. 자, 여기 보실까요? 지금 여기 어떤 그런 그 푸드 체인점이라든지 그런 데 보시게 되면 많이 볼 수가 있죠. 잼 같은 거 이렇게 덜을 때 이렇게 가운데를 갖다 그냥 눌러갖고 쫙 짜기만 하면 이게 시럽이 떨어진다든가. 네, 삼각김밥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삼각김밥. 이렇게 잡아 당겨서 한쪽으로 벗겨내면 삼각김밥이 예쁘게 말려져서 나오죠.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사과 다 잘라져 있죠. 네, 이미 사과를 갖다가 씻어서 깎아서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씻어서 깎아져서 나온 거죠. 그리고 위에 사과를 찍어 먹으라고 이와 같이 이제 뭐 어떤 그런 소스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다음 분배 기능입니다. 자, 이것은 만약 이유식은 스푼 하나당 뭐 물을 얼마나 타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스푼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뜬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떠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듬뿍 뜰 수도 있죠. 이 정량적으로 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판을 갖다가 이렇게 뚜껑에다 아예 붙여 넣어서 요거 갖다 한번 이렇게 쓸어 넘기면 얘네들 갖다가 이렇게 한 스푼에 해당되는 그런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케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케첩병 이렇게 커다란 케첩병을 갖다가 탁자에다 놓느니 차라리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케첩 한 번 쓸 수 있는 분량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이제 분배의 기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한 번에 한 컵에 그러한 한 머그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해서 이것도 분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버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의 식품 포장에 있어서의 그 기능성, 포장의 기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식품 포장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식품 포장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포장지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 포장을 하는 사람은 식품을 잘 모르시는 사람이 포장을 할 수는 없어요.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송 운반 과정에서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광을 차단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케팅 시장 상황도 알고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포장재 및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네, 포리플로필렌, 폴리에틸렌, 비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포장 재료들이 어떠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포장재가 움직여줄 수 있는 기계와 동력의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품의 포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식품 포장하는 사람은 식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품질의 손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동물, 곤충이나 쥐에 의해서 손실될 수가 있고, 미생물,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 박테리아가 무슨 말이에요? 세균이란 얘기예요. 세균, 곰팡이, 효모.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산화 반응, 가수분해 반응, 효소 반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품질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손실에 의해서 얘네들이 부스러진다든가, 아니면 가스가 유입돼서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방사선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물리적 변화로서 품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 함량을 갖다가 좀 낮춰주는 그런 건조라든지, 아니면 아황산 처리한다든지, 아질산염 처리한다든지, 유기산 항산화제를 첨가한다든지, 이런 화학적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온 처리, 살균, 데치기, 저온 이용, 냉동, 냉장하기, 방사선 조사. 자, 방사선 조사 같은 주로 이제 육류에 많이 합니다. 보호 및 환경 조절을 위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포장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포장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포장 재료는 종이 포장,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 철제 캔, 유연 플라스틱 필름, 그 다음에 경성, 아니면 강성 플라스틱 용기, 유리 용기, 이렇게 있는데, 그 단가를 살펴보게 되면 철제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것이 종이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요, 원가가. 자, 이미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리나 종이나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가가 낮지는 않다 하더라도 얘들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리사이클링 할 수 있어요.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값은 싸요. 값은 쌀 수가 있는데 얘들은 회수를 해서 리사이클링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환경으로 다시 보내질 수밖에 없고 썩일 수가 없죠. 자, 그럼 유리 포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유리는 용융 상태로부터 결정화 과정 없이 고체 상태로 냉각된 무정량의 무기화물이다.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 유리 포장 용기는 이렇게 생겼네요. 특정한 융점이 없어요. 그래서 과냉각된 상태다. 자, 얘들이 완전히 액체로 뜨거운 온도, 아주 굉장히 높은 온도로 그냥 무조건 녹였어. 우리가 옛날에 그 진용액 같은 거 한번 배웠었을 때요. 진용액이 뭐였어요? 진용액이 설탕용액이나 아니면 소금용액이죠. 자, 얘네들이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과량으로 녹게 되면 나중에 냉각시켰을 때 결정이 되어지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뜨겁게 액체로 만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냉각시키게 되면 얘들이 고체가 됐는데 이 고체가 된 것이 바로 유리 용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유리 용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화학적으로 내구성. 네. 얘네들은 불화수소 외에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서 장기간 사용해도 좋다. 얘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화학적으로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해. 그래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을 사기 전에 이미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색, 식품 품질 보존 등의 목적으로 빛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면 유리에 착색이 가능합니다. 네, 참기름, 들기름 이러한 것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쉽게,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참기름통이라든지 들기름통 보시게 되면 갈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 얘네들은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성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충전 그 안에 물건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충전 과정에서 다루기도 쉽고 전체적인 판매 과정에서도 그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나름대로 취약성이 하나 있는데 용기에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태. 얘네들은 액체로 많이 뜨거워진 상태로 틀 안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나름대로 그 틀이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열성, 유린 약 500도씨까지 견뎌내기 때문에 어느 식품 포장에서도 내열성으로 충분합니다. 차단성, 당연히 수분이나 모든 가스에 대해서 투과성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순환, 재사용, 깨진 유리나 아니면 회수된 유리 전부 다 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순환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단점 하나, 무게가 다른 것에 비해서 무겁죠. 자, 유리 포장 용기의 제조 방법입니다. 원료가 있으면 이를 조합해서 용해서 곱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곱.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성형,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선행, 냉각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표면 처리,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네들 보시게 되면 이 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네, 이렇게 이제 다 녹은 그러한 유리 재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액체 상태, 거의 액체 상태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곱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갖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뭐가 들어가요? 바람을 훅 불어주게 되면 탁 치게 되면 얘들이 병이 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완전히 성형이 되어지는 그러한 유리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원료의 조그만 단위를 갖다 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뭐 영어로 써야 하는데요. 보기에 귀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죠.